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피곤한데 눈만 감으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때부터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4년 대한수면학회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수면제나 멜라토닌에 의존하고 계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 하나로 몸이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배우실 겁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되찾는 소금물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푹 자는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수면제를 드시나요? 멜라토닌을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 뒤척이시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사연이 오늘 영상의 모든 답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65살의 김영숙 님이셨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분과 단둘이 사시는 평범한 주부셨죠.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피부는 칙칙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의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 특유의 지친 기운이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선생님, 저 요즘 잠을 못 자서요. 밤마다 눈만 감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면 꼭 깨요. 그러고 나면 다시 못 자고 천장만 쳐다보다가 아침이에요. 어르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3년 됐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서요. 낮에도 멍하고 밥맛도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김영숙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수면 보조제를 사서 드셨대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어요. 잠은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무거웠대요. 잔 것 같은데 안 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피로감이 계속됐습니다. 저도 멜라토닌이 좋다고 해서 사서 먹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 며칠만 효과가 있고 나중엔 똑같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 나는 건 없으세요? 어머,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밤만 되면 종아리가 뻣뻣해지고 가끔 쥐가 나서 깨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먹어보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손발은요? 차갑지 않으세요? 네, 손끝 발끝이 항상 차가워요. 양말 신고 자도 아침에 발이 얼음장이에요. 밤에 화장실은 몇 번이나 가세요? 그게요, 적어도 2~3번은 가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했는데 선생님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이 모든 증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르신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를 거예요. 김영숙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선생님? 병이라기보다는 몸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어르신, 혹시 평소에 음식을 어떻게 드세요? 저염식으로 먹어요. 남편이 고혈압이 있어서 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국도 싱겁게, 반찬도 거의 간 안 하고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셔요.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영숙님의 불면증 원인을 찾은 거예요. 어르신, 지금 몸속에 물은 많은데 소금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네? 소금이요?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른다면서요. 많이 먹으면 그렇죠. 하지만 너무 안 드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 증상 있잖아요. 손발 차갑고 다리에 쥐나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가고 잠 못 자는 것. 이게 전부 전해질 불균형 때문이에요. 김영숙님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소금은 나쁘다고 들어오셨으니까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전부 전기 신호 덕분이에요.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게 바로 전해질, 그 중에서도 나트륨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이죠. 그런데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약해져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밤에 문제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야 몸이 편안해지고 잠이 오거든요. 그런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계속 깨어 있어라, 긴장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르신이 새벽에 깨시는 것도, 손발이 차가운 것도,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것도 전부 이 때문입니다. 김영숙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소금 반 숟가락을 타서 드세요. 딱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김영숙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됐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믿지 않으실까 봐요. 그런데 2주 뒤 김영숙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눈 밑 그림자가 옅어졌고 피부에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소금물 마시고 나서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처음 사흘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물 마시는 거랑 뭐가 다르지 싶었는데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새벽에 안 깼어요. 그게 얼마 만인지 몰라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그 뒤로는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리에 쥐도 안 나고 손발도 따뜻해지더라고요. 밤에 화장실도 한 번만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이게 푹 자는 거구나.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김영숙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이분은 주변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전파하고 계셨어요. 우리 남편도 따라하더니 코골이가 줄었대요. 동네 언니도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 언니도 효과 봤다고 전화 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요. 사람들은 비싼 약, 특별한 치료를 원하지 부엌에 있는 소금이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여러분, 김영숙님의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드렸고 대부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불면증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수면 장애, 이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염식을 하시는 중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럼 이제 왜 소금물이 수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실천하실 때 확신이 생기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전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켜지고 TV가 나오고 냉장고가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신호가 있어야 심장이 뛰고 뇌가 생각하고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 전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이란 물에 녹으면 전기를 띠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이 중에서도 나트륨은 신경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보내려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칼륨이 밖으로 나와야 해요. 이걸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합니다. 이 펌프가 작동해야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 신호가 뇌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약해지거나 엉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몸 곳곳에서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쥐가 나고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낮에 활동하면서 소모된 전해질이 밤에 더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심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전해질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는 분들,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해질 불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트륨은 혈관 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혈관 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혈압이 떨어지면 위험 신호로 인식해요. 그래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잠이 오지 않죠. 네 번째로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깁니다. 아까 김영숙 님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붙잡지 못해요.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물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밤에도 자꾸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활동, 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 휴식, 회복을 담당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해질이 부족하면 이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있어요. 몸은 피곤한데 뇌는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면의 핵심 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저염 식단을 한 그룹과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의 수면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염 그룹은 총 수면 시간은 비슷했지만 깊은 수면 단계가 40% 이상 줄었습니다. 깊은 수면이란 몸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단계죠. 이 단계가 줄어들면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가짜 숙면인 거예요. 반면에 적정 염분을 섭취한 그룹은 깊은 수면 시간이 길었고 수면 중 각성 횟수도 훨씬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도도 낮았고요.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저염 상태의 피험자들에게 소금 보충을 하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심박 변이도가 안정되었습니다. 심박 변이도란 심장 박동 사이의 강역 변화를 말하는데 이게 안정적일수록 부교감 신경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명백한 생리적 변화예요. 소금이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중장년층에게 이 문제가 많이 나타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염식 문화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예방을 위해 소금을 줄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물론 과도한 염분 섭취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금을 피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수분 섭취 증가입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심지어 3리터까지 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금 섭취는 줄이면서 물만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나트륨 농도가 더 낮아집니다. 물이 전해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셋째,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나트륨 보존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저염식을 해도 신장이 나트륨을 잘 붙잡아 놓았는데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돼요.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몸에 남는 양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염식에 물은 많이 마시고
신장은 나트륨을 못 붙잡으니까 몸속 전해질이 계속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장이 불안정해지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소금물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소금물은 단순히 짠물이 아닙니다. 몸의 정의 시스템을 다시 켜주는 배터리 충전기예요. 끊어진 전류를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얼마나 타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 선택입니다. 모든 소금이 다 같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정제염입니다. 마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고운 소금이에요. 순도가 99% 이상으로 높지만 나트륨 외의 다른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둘째,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햇빛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에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많이 생산되죠. 셋째, 암염 또는 히말라야 소금입니다. 광산에서 채굴한 소금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지층에 묻혀 있어서 불순물이 적고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을 띠는 게 특징이죠.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들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륨은 심박을 안정시키고 칼슘은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단순히 나트륨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음은 황금 비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많으면 짜서 속이 불편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기본 비율은 물 200ml에 소금 1g입니다. 1g이 얼마냐면요, 티스푼으로 딱 반 숟가락이에요. 정말 아주 조금입니다. 마셨을 때 살짝 짭짤하다 느껴질 정도, 바닷물처럼 짜면 안 되고요. 은은하게 소금기가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더 적게 시작하셔도 돼요. 소금 0.5g, 그러니까 티스푼 4분의 1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몸을 긴장시킵니다. 특히 밤에 찬물을 마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이 더 안 올 수 있어요.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짝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 대략 37도에서 40도 사이가 좋아요. 우리 청아 비슷한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소금이 잘 녹고 위장에 부담도 없고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물은 정수된 물이나 끓였다, 식힌 물을 쓰세요. 수돗물 그대로 쓰면 염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고 미네랄 워터는 이미 다른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금이 잘 안 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잠들기 30분 전이나 바로 전에 마시면 소화기관이 움직이면서 몸이 깨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일찍 2시간 전에 마시면 효과가 잠들 때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딱 1시간 전이 가장 좋아요. 그 시간 동안 소금물이 흡수되고 전해질 균형이 잡히면서 몸이 서서히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시고요.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입안에서 살짝 머금었다가 넘기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천천히 흡수되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이제 쉴 시간이야.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다른 음료를 바로 마시지 마세요. 커피, 차, 주스는 소금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딱 소금물 한 잔만 드시고 그 상태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10분 정도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몸 전체가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3일에서 5일 사이에 작은 변화를 느끼십니다. 첫째 날은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물 마신 거랑 뭐가 다르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몸이 아직 적응 중인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쯤 되면 작은 변화가 옵니다. 자다가 덜 깨요.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이던 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일에서 5일쯤 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어제 푹 잤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확실히 체감하십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다리에 쥐가 안 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건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최소 일주일, 가능하면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의 리듬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습관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그 시간을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게 자연 수면 리듬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몸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하셔야 해요. 첫째, 고혈압이 있는 분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량을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압도 안정되거든요. 수면 부족이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반잔, 그러니까 100ml에 소금 0.5g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둘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신장은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들어오면 그걸 걸러내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의 양을 2배로 늘리고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세요. 400ml에 소금 0.5g 정도로요. 그리고 꼭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찬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셋째, 당뇨가 있는 분들. 당뇨는 단순히 혈당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사 문제입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적정량의 소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신장 기능이 괜찮다면 일반적인 비율로 드셔도 됩니다. 넷째, 부종이 있는 분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손가락이 붓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부종의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신장 문제일 수도 있고, 혈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순환이 안 돼서 붓는 거라면 소금물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장이나 신장 문제로 붓는 거라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장이 약한 분들. 소금물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아주 연하게 시작하세요. 소금 0.3g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들이키면 위에 부담이 갑니다. 자, 이제 소금물 외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소금물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수면 환경을 점검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 전후가 좋습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하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 하고 인식합니다. 소금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식으로요. 셋째, 낮 시간 활동량을 늘리세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격한 활동을 피하세요. 넷째,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기름진 음식,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아침에 햇빛을 쬐세요. 1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줘요.
여섯째, 걱정은 낮에 정리하세요. 저녁에 걱정 노트를 쓰면 뇌가 이건 내일 처리할 거야 하고 인식합니다. 일곱째,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세요.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자, 이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김영숙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60세 박진호님입니다. 30년간 택시기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수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새벽에 깨면 다시 못 자셨어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먹으면 잠은 오지만 아침에 멍하고 운전도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약을 끊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소금물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평생 운전하면서 짠 음식 많이 드셨으니까 소금이 좋다는 말이 안 믿기셨던 거예요.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셔서 시작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수면제 없이 5시간 연속으로 잤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한 달 뒤에는 6시간에서 7시간까지 주무시게 됐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고 낮에 졸리지 않고 손자 손녀 돌보는 것도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55세 이미영님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에요. 안면홍조, 식은땀, 그리고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밤만 되면 열이 확 오르면서 잠이 깨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뒤척이셨어요. 호르몬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습관 개선부터 해보자고 했어요. 소금물과 함께 족욕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시간 전에 소금물을 마시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열흘쯤 지나니까 밤에 열이 오르는 횟수가 줄었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식은땀도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물론 갱년기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면이 개선되니까 낮 동안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고 증상을 견디는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72세 정순자님입니다. 남편분을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밤이 무섭다고 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수면제와 한구울제에 의존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소금물과 함께 저녁 루틴을 만들어 드렸어요. 산책, 샤워, 소금물, 스트레칭, 취침 순서로요. 따님과 매일 저녁 통화하는 시간도 넣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대요. 밤이 덜 무섭고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 주무십니다. 네 번째는 48세 김태호님입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셨어요. 눈을 감으면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소금물과 함께 걱정 노트를 권했어요. 저녁 8시에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고 내일 할 행동을 한 줄씩 적는 겁니다. 2주간 병행하니까 잠드는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걸리던 게 30분 안에 잠들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는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불면의 원인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수면 장애, 이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염식을 하시는 중장년층에게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볼게요. 혹시 나도 전해질 불균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째, 손발이 자주 차갑다. 둘째,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난다. 셋째,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 넷째,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다섯째,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여섯째, 낮에 자주 어지럽거나 멍하다. 일곱째,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여덟째, 저염식을 하고 있다. 아홉째, 밤에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다. 열째, 입이 자주 마른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3개 이하라면 전해질 균형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4개에서 6개라면 경미한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개 이상이라면 전해질 불균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금물 습관과 함께 전반적인 생활 습관 점검이 필요해요.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서 전해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많은 중장년층의 불면증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저염식과 과도한 수분 섭취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소금물 한 잔이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 줍니다. 황금 비율은 물 200ml에 소금 1g,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쓰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드세요. 3일에서 5일이면 작은 변화가 오고 일주일이면 확실히 체감하실 겁니다. 넷째,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양을 조절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다섯째, 소금물과 함께 수면 환경 개선, 저녁 루틴, 낮 시간 활동, 햇빛 쬐기 등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이에요. 오늘 밤 부엌으로 가세요. 작은 컵 하나, 소금 반 숟가락,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천천히 저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이제 쉬자. 그 한 잔이 여러분 몸의 리듬을 다시 켜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 약의 재료는 비타민도 호르몬도 아닙니다. 균형이에요.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은 열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결국 리듬입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그 흐름이 무너지면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돌아오면 작은 습관 하나로도 몸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리듬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라면 오늘 이야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하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소금물 마셔봤어요. 신기하게 몸이 편해졌어요. 이런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수면제보다 강한 건 균형입니다. 멜라토닌보다 확실한 건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깨우는 건 한 잔의 소금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이 그 균형을 다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건강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오늘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수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